안녕하십니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대표적인 자본가 마윈. 이 사람이 말이죠, 공산당원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하긴 쿠데타 일으키고 민주주의 인권 탄압하면서 국민투표를 없애버리기까지 한 어떤 사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정치쇼는 쇼라는 정체성에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쇼는 시작됐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저는 김용민이고요.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먼저 화성 착륙 성공. 지구와 가장 닮은 별로 알려진 화성. 화성에 미국 나사 탐사선이 착륙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화성에서 과연 미래 인류가 살 수 있을지 앞으로 2년 동안 조사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 모래폭풍 초미세먼지. 중국 서북부를 덮친 모래폭풍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입니다. 오늘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자, 그나저나 대법원장 자동차에 화염병이 투척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어수선한 아침입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윤도현의 사랑했나봐로 문을 열어야 하나봐.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1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출근 차량이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 공격을 당했다는, 상당히 놀라운 소식 들어왔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소식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속보로 들어온 건데요. 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대법원 앞에서 74살 남모 씨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잠깐 부근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바로 진화가 됐다고 하고요. 이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친 곳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왜 화염병을 던졌는지 이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다만 이 남모 씨라는 사람이 최근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법원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나 보죠? 네네, 보도된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뭐 대략 무슨 내용을 갖고 1인 시위를 했는지 알게 되면은 범행 동기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용의자는 검거가 돼서요. 지금 곧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은 이거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화염병을 던졌는지 소식 들어오는데요. 소상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점에 대해서 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 연내 답방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에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연내 답방을 합의한 지난 9월 평양 방문 때만 해도 이 올해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 실질적인 평화 진전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가급적 올해 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고자 했던 좀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 좀 답방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쯤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이 지금 북미 회담에도 이 과거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던 참에 이 김의겸 대변인이 답방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것인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일단 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북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차례 정상회담을 열어서 신뢰를 쌓고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르면 이룰수록 북미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만남의 국면은 지나갔고 이제 실질적인 진전의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경제 협력을 위한 뭐 철도 연결 연구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나름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미 관계의 또 진전 이를 위해서 두 정상이 빨리 만나는 것이 좋을 텐데 연내 답방이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예. 연초 답방이라도 어떻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늘어지고 길어지면 좋을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한편 이 씨름이 이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씨름도 인류가 보호해야 할 전통의 스포츠가 된 것인데요. 이 유네스코는 어제 13차 무형유산위원회를 열고 이 남북이 각각 신청한 씨름을 하나로 묶어서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24개국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요. 원래 28일부터 심사에 돌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사안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개막 때 유네스코가 이 안건을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 국면에서 유네스코가 이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 남북이 각각 신청한 씨름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등록을 해줬다라는 건데요. 참고로 북한은 3년 전에 그리고 우리는 2년 전에 각각 씨름을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신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씨름은 그 유네스코의 트래디셔널 코리안 레슬링 씨름이란 이름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 유무형과 자연 및 기록유산을 통틀어서 이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이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었는데요. 지난 4월 1차 남북 정상회의 당시에 이 문제가 처음 다뤄졌고 우리 정부가 공동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제안을 북한에 했다고 하고요. 북한이 고심 끝에 이를 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그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접견을 해서 이 공동 등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 또 아줄레 총장은 한 열흘 전쯤에 북한을 방문해서 관련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남북은 향후에도 이 유네스코 유산의 공동 등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그 유형유산 등재가 추진될 수도 있다라고 이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 자체를 문화유산으로. 그렇습니다. 자연 경관도 잘 보존이 돼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남북이 대립과 그거를 넘어서서 화해로 가는 또 상징성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 인류가 좀 같이 보호해야 할 좀 그런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그 긴장과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비무장지대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이 자연경관 그대로. 거기다가 뭐 아파트 짓고 이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또 관광을 너무 난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쁜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비무장지대가 예전에는 군사적 대치의 현장이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의 그 관광 상품으로 또 평화의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비무장지대 잘 보존을 해야겠습니다. 길이 보존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유네스코 등재뿐 아니라 우리 씨름도 참 걱정입니다. 요즘에 씨름이 몰락을 하다시피 했어요. 뭐 권투, 레슬링, 킥복싱 그리고 뭐 유도, 삼보 이게 다 이종 격투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 경기 씨름이 그야말로 피를 흘리고 말았어요. 남북이 같이 유네스코에 씨름을 등재한 김에 이 남북 공동 대회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씨름 보면은 재미가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 현대 스포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빠름, 격렬함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씨름은 너무 슬로우 푸드가 있듯이 슬로우 스포츠예요. 밀고 땡기다가 그냥 뭐 그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명절 때 보면은 어르신들은 정말 애청하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설 특집으로 정상근 기자하고 제가 한번 씨름을 해보면 어떨까? 저랑 김영민 PD가요. 이거 다 치우고 모래 깔고. 여기 스튜디오에서. 청취율 시즌입니다. 그때가. 청취율 그렇군요. 조사 시즌이에요. 허리 괜찮으시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2046번 쓰시는 분 미세먼지도 시원하게 날려줄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도 유쾌한 방송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일요일에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른바 비정공방이 있었다라고 오늘 아침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무슨 공방이요? 비정공방입니다. 비정공방이 뭐예요? 네네. 이 비정공방이 뭐냐면 네. 이 엊그제 예산안 심사가 여성가족부 심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 여야가 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 비용을 지원받는 네. 이른바 이제 시설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을 놓고 충돌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비정하다 할 때. 네, 비정하다 할 때 비정입니다. 비정규직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예. 비정하다이고요. 네. 이게 한 61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한 17억 1,900만 원을 감액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예.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61억 원을 다 감액하자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 송원석 의원은 뭐 이 사업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라면서 감액을 주장했는데요. 예.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아니 우리 직원들이 이 시설을 방문을 해보니까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다 고아원을 가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네.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아이들이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러자 이 모습을 보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원석 의원에게 충분히 동의하지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좀 비정해 보인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정공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 비정하다는 말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말은 듣기 싫었던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이거는 송원석 의원 개인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예산은 17억 가량 삭감하자는 상임위안을 수용하기로 하고요. 이 최종 결정은 그 위원장과 각 당 간사 등으로만 이루어진 이른바 이제 소소위원회에서 네. 하기로 보류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이 울먹이는 모습 참 많은 울림이 있네요. 예. 네네. 자 근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출산하면 2천만 원 주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61억 감액하자.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0710번 쓰시는 분 용디님. 용디님이 제일 잘하는 건 시사평론입니다. 씨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씨름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씨름을 하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씨름하는 김에 네네. 제 멋진 몸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아 남한식으로 합니까? 남한식은 우통을 벗고 북한식은 우통을 입고 하거든요. 예. 아 그래요? 네네. 저는 북한식인 줄 알았는데 남한식이면 안 하겠습니다. 남한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유성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임원인 노무 담당 상무 김모 씨를 폭행했다라고 예. 조선일보 등 보수 경제지들이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 노동자들이 임원을 때려요? 네, 임원을 폭행했다는 건데 뭐 지금 사실 여부는 일단 보도를 보면 이게 지금 사측 입장만 들어가 있어서 이 노동자 측 입장이 하나도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측 입장만 좀 보면요. 이게 22일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 김모 상무가 그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조합원 10여 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가격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2주요? 네네. 어이구야, 12주면 어마어마한 건데. 네, 어마어마한데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노조원들이 거의 악마 같은 모습인데요. 임금 협상을 벌이다가 조합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대표와 상무를 감금한 다음에 이 상무를 집단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사진을 찍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현장에 출동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보도인데요. 근데 이 보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으로 노동조합 측의 입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지금 이게 좀 실체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일이 없었다, 뭐 폭력을 옹호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유성기업 관련 보도는 저도 좀 오랫동안 좀 봐왔는데 네. 이게 좀 의아한 면이 좀 많거든요. 예, 예. 이 유성기업이 충남과 충북에 공장이 있는 현대차에 이 자동차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그 심야 노동으로 인해서 산재가 좀 많이 발생했고 이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알려진 것만 5분이나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에 그 주야 2교대를 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었는데 지금에야
지금의 뭐 자동차 완성업계에서는 뭐 주야 2교대가 일상적이긴 한데 이때만 해도 별로 이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른바 이제 창조 컨설팅과 공모를 해서 이 유성 기업에 있는 금속노조 지회를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법원 판결문에 명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창조 컨설팅이 2011년 5월 18일에 이 용역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직장을 폐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창조 컨설팅 전형적인 노조 파괴 방식인 뭐 기업 노조를 만들어서 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또 금속 노조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뭐 징계와 해고를 하는 일이 있었고 네. 또 4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결국 이 과정에서 2016년 3월 17일에 이 한강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지금 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뭐 형을 이 문제로 잘못했다고 이제 그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고 또 얼마 전에는 창조 컨설팅의 이제 심종두 노무사가 또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고자들이 복지 판결을 받아 복직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 보도는 적어도 좀 반론이 들어갔어야 할 보도인 것 같은데 지금 기사는 사측만 취재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이걸 소상히 추가 취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네네. 노동조합 측 입장은 어떤지도 한번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2부 3부는 언니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셨던 최민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뭐 하셨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갔다가 아이고. 박수 쳐야 되는 겁니까? 네. 병원 갔다 오셨으니까 모처럼 건강진단 받았으니까 박수를 쳐야 됩니다. 건강진단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제 대학 동기가 아이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갑자기 제가 병원 갔다 왔다는데 왜 그렇게 너무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말씀을. 평소에 건강진단을 잘 받아둬야 이게 참 이런 여러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건강 진단 안 받았거든요. 네.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정말 너무나 활달했던 친구고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된 친구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의 슬픔이 더욱 깊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오신 분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도 지난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지방으로 천안지원으로 재판을 갔고 그다음에 또 광주로 내려가다 보니까 좀 출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바쁘십니다. 자, 그래요. 오늘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셔야 되는데 또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뭐 언제든 전화하면 5초 만에 OK가 나오는. 전화 걸리는 게 아니라 OK가 나오는데 5초 걸려요. 고현준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진짜 훌륭하세요. 최고예요, 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현준 평론가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SBS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퇴근을 못하고 계시네. 딱히 갈 데도 없고요. 딱히 갈 데도 없고. 알겠습니다. 언제든 항상 5분 대기조로 계시는 우리 고현준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뭐 정치쇼에서 뭐 오라면 와야죠. 그래요. 고재열 기자하고 뭐 같은 집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씨만 같습니다. 성씨만 같아요. 뭐 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다르더라고요. 노풀고 씨. 노풀고 씨가 어디 있습니까? 한자를 노풀고 자를 쓰는 거죠. 그럼 쇠 김씨입니까? 그래요. 쇠김씨입니다. 저는 단단합니다. 머리가. 오늘따라 유독 저 보는 라디오 보는데 그 우리 김용민 형님의 이게 가운데 머리가 좀 헐빈해 보여요. 머리 숱이 요새 많이 빠졌네요. 이게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이 40대 중반이 가장 특히 그 굉장히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이거 단백질 보충하시고 모발 관리 신경 쓰셔야겠어요. 두피 관리도 하셔야 되고. 너도 왠지 좀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부분이. 약간 브루스 윌리스 스타일이셨는데 저는 뭐 그쪽으로 괜찮습니다. 아직은. 풍성해요. 이 자신감.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고현준 씨가 지금 시작부터 카운터 펀치를 알렸습니다. 두고 봅시다. 자, 최민희 의원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뭐 판단이 곧 나올 것 같은데 12월 6일인가 7일인가 8일인가 그쯤에서 검찰이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검찰 기소가 되더라도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인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은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체적인 정보를 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와 기소 내용과 재판의 진행 상황을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 그거 말고 뭐 추가로 더 나온 건 없고요. 추가로 나온 건 그 이후에 개별적인 의원들이 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그 동아일보를 보니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한 발언이죠. 문준용 씨 의혹을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재명 지사 측에다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보고를 받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거취 기류 바뀌는 여당 지도부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그거는 동아일보 기사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까지입니다. 혹시 그런 기류가 정말 있다면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언론을 거의 30년 동안 그 다루셨어요. 이상, 언론운동도 하셨고. 그 이상을 계속 언론을 주시하는 입장에서 특히 동아일보 보도나 뭐 몇몇 보수 언론 보도가 오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추측성 보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보도 때문에 이 보도를 보고 기류가 바뀌었구나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류가 바뀌고 뭐 민주당의 방침이 바뀌면 그건 당 지도부가 그리고 특히 이해찬 대표 스타일이 그 장고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나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기사를 흘리시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추측성 기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요 왜 문준용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거 이 자체가 이 와중에 나왔다는 게 기분 나쁩니다. 진짜. 이게 대선 때 우리가 패널로 출연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이 문준용 특혜 채용 관련인데 결국은 근거 없다는 걸로 이미 뭐 결론이 난 사안이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이 부분은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 해당 그 내용 의견서는 기록에 편철돼 가지고 사실상 이게 외부로 유출되거나 뭐 복사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하는 변론 내용 중, 변소 내용 중 핵심 내용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변호인 의견서 중에서도 굉장히 간략한 아주 약한 부분, 적은 부분이었고 변호인으로서는 이제 뭐 당연히 방어해야 되는 허위성 여부를 다퉈야 되니까 의견서에 담았던 거고 큰 쟁점이 아니고 개정주가 누구냐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량도 작았고 그리고 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서에도 이게 허위 사실이지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의견서에 허위 사실이라고 안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그 의견서 내용도 빠진 채로 마치 이게 큰 부분인 것처럼 왜 이게 유출이 되는가? 큰 전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엽적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이건 주객을 전도하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보도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도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기강 잡기 메일을 보냈는데 최근에 청와대 직원들의 잡음들이 있었죠. 삐그덕거림이. 기강 회의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음주운전이 있었고 시민 폭행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은 뭐 그 의전 비서관이죠. 김정천 비서관이 음주운전해서 적발됐다는 내용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시민을 폭행해서 지난 10일에 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두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전체 메일을 보냈어요. 그 대통령께 면목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라면서 그 여기서 거론했던 말이 익숙함, 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해 달라라는 당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말 그대로 기강이 해이해졌으니까 한번 다 잡고 가자라는 식의 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서 이런 문장을 써요.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청와대 나아가서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앞길을 막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영자 현상 이거 누가 지어낸 말이에요? 박지원 의원이. 아 그래요? 네. 이영자 씨한테 물어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했을 때 배현정 씨가 제가 저 배현정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배현정 코미디언 배현정 씨한테. 아 형이 전화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배현정 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가 뉴스 켰는데 자기 이름이 첫 뉴스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잔뜩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영자 현상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만든 말이다. 예,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민심 위반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 지금 이영자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20대의 경우는 청년 실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일자리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이대가 20대일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문제가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아닐까? 정규직이 주는 거 아닐까? 신규 채용이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이대가 20대입니다. 말하자면 일자리의 질 자체가 낮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영남의 경우는 이건 좀 어거지로 붙이신 거죠. 왜냐하면 영남은 물론 뭐 경남, 경북이 다르겠습니다만 영남은 자유한국당의 골수 지지 기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영남 중에서도 경남부터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좀 이반되기 시작했는데 정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영남 지지율의 경우를 넣은 것은 조금 무리인 걸로 보입니다. 그 어떻게 말을 만드시다 보니까 나온 거 같고. 조어를 하려다 보니까 영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는 우리 25%가 자영업이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나라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자영업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플러스 일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또 부담이 일부 가중됐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의 입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걱정이 많은 부분이고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를 대책으로 내놓은 그리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인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낙하산 인사 논란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나이 든 분들이야 뭐 언제는 안 그랬냐 이런 반응도 있지만은 젊은 세대는 기회의 공정을 기대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는데 우리 고현준 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진행도 낙하산이다. 형이 갖다 꽂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꽂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 그랬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담이었습니다. SBS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많은 20대가 이 촛불을 사실 들고 이제 거리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촛불을 든 이유 중 하나가 공정이었거든요. 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이화여자 대학교 이제 입학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더 분노를 했고. 그러니까 말 사주고 대학 들어갔다 해서 지금 분노했던 20대들이 아까 우리 최민희 전 의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잖아요. 그 세대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니 좋은 일자리 혹은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상실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도 있는 환경들. 여기에 뭐 예컨대 뭐 캠코더 인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보도에 노출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민심 위반까지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수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를 거다. 공정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20대 청년들이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좀 철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와중에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정말 최악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다음에 뭐 문재인 카페의 뭐 리더 팬카페 리더가 코레일에 뭐 이사로 갔다. 낙하산 인사를 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어떤 이사라고 하는 직이라고 하면 경영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 분야에 굉장한 좀 전문성이 있다라건가 아니면 경영과 관련된 최소한 그 코레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전문성 없다고 하더라도 경영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리더라는 이유로 된 것 아니냐. 이런 낙한 인사가 여기만 있냐 아니냐 다른 것도 많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저 문장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팬카페에 뭐였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건 100% 코드 인사고 뭐 낙하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철도 전문가이거나 경영 전문가에 있는데 뭐 팬카페 임원이었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야 정말 말 잘하죠. 근데 팬클럽 회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팬클럽 회장이에요. 아니 이거는 SBS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혹시 또 그렇죠.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코레일의 비상임 이사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고 코레일의 자회사의 비상임 이사입니다. 자회사. 이걸 바로 코레일 이제 유통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잡지 않으면 또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거나 이거나 뭐 코레일의 그 지위가 다르죠. 아 근데 자회사라 하더라도 그 팬클럽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탁된 거 아니냐 이런 또 거기엔 지적을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않거든요. 아니 그 지적은 하되 코레일 이사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공사에 대한 딱 걸려서. 그렇죠. 코레일 자회사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 유통인가 지금 20대들의 어떤 그 태생적인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90년대 태어난 친구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대 뭐 한참 그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를 겪을 때쯤 태어났던 그리고 아니면 자신들의 유년기를 IMF 때 보냈던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는 이 생존이라는 것과 경쟁이라는 것이 거의 이퀄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게 워낙에 강하게 있던 친구들이고 그 경쟁에서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이란 말이죠. 이 공정이 깨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분노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지난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 단일팀 만들 때 열심히 일했던 열심히 운동했던 친구들이 국가대표팀에서 빠진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개강총회, 종강총회, MT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이 개강총회에 나오는 인원이 뭐 한 400명, 500명 정원인 그 과인데도 불구하고 20-3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학생회 자체가 출마도 안 하고 겨울방학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결성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크게 뭉치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스스로 각자 도생하고 이제 뭐 공부라든가 아니면 밥 먹는 거, 뭐 노는 거 이런 것들을 크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소규모 친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큰 조직이나 이런 것들 뭐 대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고요. 그 말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정말 그런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자리를 풍부하게 기성세대가 제공했다면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취업이 힘들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나 평화나 통일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취업 경쟁이 심해져서 잠시 대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거꾸로 표현을 아니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뭐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정하다라고 그 20대나 30대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내 노력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개입이나 영향력 없이 그렇죠. 그대로 평가받고 내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들의 노력도 함께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 만큼 결과 그대로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노력에 대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공정함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식 형성에 저는 언론의 왜곡 보도가 많이 이렇게 정말 스며들어서 그랬고요. 이후에 그 선발 과정의 공정함 그렇죠. 그런 게 알려지면서 나중엔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뭐 대의 통일을 위한 대의 이거를 20대가 반대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더 분노했었거든요. 아니요, 탈락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한 근데 거죠. 그것도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게 잘 조절을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서는 예, 많이 잦아든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그 상대 평가 같은 것들이 우선 없어져야 한다. 이게 상대 평가 대학에서 누구는 A를 받으면 누구는 반드시 D나 F를 받아야 한다. 딱 A 플러스는 몇 명까지, A는 몇 명까지 이래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현재까지 계속 상대 평가가 유지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보고요. 나아가서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이런 일들을 거의 벌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사회의 낭만도 지성도 사라지게 된 것이 이런 무한 경쟁의 늪에 빠졌기 때문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좀 이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보는 것보다는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게 하는 이런 작업이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듭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김혜경 씨 휴대전화 찾으러 자택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그런 보도가 들어왔네요. 연합뉴스 속보입니다. 자, 탈모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정보를 주셨는데 모발에는 맥주 휴무 쓰세요. 제가 종교인이다 보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검은 꽁. 아니 맥주 효모가 술 아니에요. 이거는 약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맥주를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먹는 게 있거든요. 맥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약으로 급하군요. 아주. 그러니까 약으로 파는 게 있습니다. 원혜용님, 와우 오늘 환상의 꿀조합입니다. 노영란님, 조정수님도 꿀조합이라고 하셨고요. 자꾸 이런 그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태원님, 고현준 형님 언제 10시 프로 맡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세요. 그래요. 그 예명이 이태원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명인 것 같아서. 그리고 6547번 쓰시는 분 고현준 평론가님 진짜 설명 끝내주시네요. 쏙쏙 이해돼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 2부에 이어서 언니 뉴스로 함께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고현준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제 좀 뭔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불거졌습니다.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이것도 특혜 채용인데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 이분이 보니까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온 분이더군요. 그렇죠. 네. 이분이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 파장이 큽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에 이제 채용 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 말고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드러난 내용이 뭐냐면 앞서 이제 최용집 사장이 강원랜드 사장한 다음에 이 지방선거를 출마를 했는데 강원도지사다 보니까 내가 인지도가 높지 않으니 선거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요. 그래서 이 최용집 사장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뛰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잖아요. 실탄이. 예,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지시를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뭉칫돈을 빼가지고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뭉칫돈을 전달한 사람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고 최용집 사장도 실제 전달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달받은 사람은 의원이 직접 전달받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 관계자가 이렇게 당 관계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현재 검찰에서 파악한 것은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 그리고 두 사람 전달을 했다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최용집 전 사장과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왜 수사를 안 했냐?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하고는 사건이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다. 아니, 등장인물이 똑같은데 그 사안이 별건이라 해도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지방선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더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거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불법 정치자금이니까 그러면 확인이라고 하면 그 별건은 별건대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면 그 문무일 총장 말대로라고 하면 검찰의 말대로라고 하면 지방선거 기간 민감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피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지방선거 끝난 뒤로 7개월 동안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바로 잡기 저 바로 잡기 대마왕. 왜냐하면 이게 방심이 가면 복잡하거든요. 좀 아까 최용집 사장이 5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회의원 3명에게 전달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용집 사장 밑에 있는 측근이 돈을 뽑아서 측근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당 관계자 누구를 통해서 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데 중요한 건 그 당 관계자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른 분들은 다 부정을 하고 염동열 의원 쪽은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해도 전화를 아직 받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팩트라는 거죠. 뭐 받았다는 말은 안 했고요. 당 관계자한테 전달했다까지만. 돈 찾았다, 돈 줬다까지. 근데 누가 어떻게 받아서.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까지. 혹시 제가 잘못 말한 줄 알고 명예훼손 고소당할까 봐. 아니 명예훼손은 아니고. 지금 제가 고소당할지도 모르는 방송을 왜 하고 앉았는지 우리가 지금.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진실을 밝히는 정치쇼. 책임은 알겠습니다. 다 김용민 집에서. 제가요? 알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그동안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모두 가뿐히 넘어가지고 이 양반 정말 능력자다. 단군일의 최대 능력자다. 제가 붙였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동안의 난관 돌파 어떤 이력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이분은 강원랜드 사태 전체에 대하여 수사 외압 행사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기억하시죠? 친인척도 강원랜드에 취직시켰다. 또 보좌관도 취직시켰다. 이런 의혹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겨졌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사 안미연 검사가 엄청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미연 검사가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됐습니다. 압력과 관련하여 수사 외압. 그래서 그때 안미연 검사가 그러면 무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안미연 검사를 무고로 사실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안미연 검사에 대한 수사도 없어서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밝혀진 지금 증언이 나온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정치자금 비리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재판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13명에 대해서 쪽지를 넘겼다. 인사 이 사람들은 꼭 해달라. 이런 증언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네, 빨리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인사팀장이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본부장 인사팀장이 그럼 이게 정말 권성동 의원한테 온 것이 맞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용집 전 사장에게 확인을 하기는 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죠. 변호인이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한 거를 직접 확인을 했느냐. 그리고 그러면 그 13명의 명단에 권성동 의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또 하나 그 능력을 얘기하자면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결국 한번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그 날짜를 기가 막히게 태기를 하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던 바로 그날 출두하면서 카메라를 싹 피해가는 아주 묘한 능력을 또 발휘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공기관 채용 세습 국정조사를 여야가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날짜와 뭐 범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국정조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성태 대표가 뭐라고 발표하냐면 2015년 이후에 있었던 무슨 고용세습, 채용비리 이런 걸 이제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김성태 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대표가 뭐라고 전제를 달았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이 들여다보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이 나오면 이게 국정조사에 포함시키겠다 그랬는데 나온 것이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요 그 돈 문제하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혹은 염동열 의원에 대한 이러한 증언들로 인하여 내용상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강원랜드가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자유한국당도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전에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표하거나 혹은 뭐 이건 뭐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뭐 국정조사를 할 어떤 명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본인의 말을 뒤집는 거죠. 그건 뭐 워낙 자주 보았던 상황들이라.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요즘 아파트는 분양 가구와 임대 가구를 섞어서 짓고 있는데 소셜 믹스라고 합니까 이걸?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제도가 무색해지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초등학교 가보면은 쟤는 자가, 쟤는 임대, 뭐 이런 식으로 편을 가는데요. 자가 임대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아파트에 워낙에 많이 사니까 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아파트 브랜드. 요즘에는 아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우스 푸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파트를 가지고 나누는데 일단 분양과 임대로 나눈다 그러고요. 분양 안에서도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그리고 임대 안에서도 민간, 공공, 국민 이렇게 임대를 순서를 나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만 나누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초등학교 친구들끼리도 이걸 나눈다고 그러니까. 제일 쳐주는 게 민간 분양입니까? 그렇죠. 민간 분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뭐 굉장히 그 씁쓸한 얘기인데 민간 분양 안에서도 아파트 브랜드 같은 것들을 또 나눈다고 해요. 쟤는 어디에 사는 아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소셜 믹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아파트가 단지가 형성이 될 때 그 안에 분양과 임대가 섞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섞는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뭐 펜스를 친다든지 들어가는 통로를 다르게 한다든지 단지를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소셜 믹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의 주거 공간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신분 차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한 공간 민간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임대주택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이런 어떤 혼합되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섞이지 않게 시공을 한 거예요. 아파트를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사에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니까 분리해버린 거죠. 아예 동을 뭐 101동부터 뭐 110동까지는 민간 분양으로 하고
조금 단지를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주차장도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는 뭐 201동부터 줘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섞여서 살면 임대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시공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어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공간이 분리되다 보니 그 건물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사람까지 분리돼 있고 차별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 건설할 때부터 무늬만 소셜 믹스로 짓는 곳이 그렇죠. 많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 출입구가 2개여서요. 분양 주민이 다니는 출입구, 임대 주민이 다니는 그 출입구 통로가 다 다르다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기가 막힌 거죠. 다르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만약에 그 임대 그 주민들을 만나러 온 누군가가 분양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로 들어와서 주차장에 차를 대면 우리 주차장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면 우리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식의 논리이기 때문에 펜스로 막고 통로를 아예 다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분리수거할 때 재활용장 같은 걸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통 공통으로 쓰잖아요. 그것도 아예 나누어 놓는 이런 상황들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진행하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또 못 한다고 해요. 예. 아니 근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네요. 이게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자녀와 분양 아파트에 사는 자녀가 유치원 갈 때 한 통학 차량에 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많습니다. 이게 이건 이게 제가 실제로 본 사례인데 네. 같은 코스를 셔틀이 2번 돌아요. 한 번 분양 아파트 애들 돌리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애들 돌리고. 야, 이건 정말 그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죽으면은 그 흙이 된 게 아니라 금가루가 되는 모양인가 봐요. 야, 이게 진짜 분개할 일입니다. 이거는 네, 진짜. 그렇죠. 아이고 잘났어요. 예, 자 조지윤님, 저도 임대 아파트 사는데 이번에 예비 초등생이 있어서 이사 준비 중입니다. 임대와 일반 아파트 아이들 반 편성 따로 해달라고 학교에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예. 실제 이사하세요. 안동에서 이 일이 있었어요. 이런 학교는 다녀봐야 뭐 정말 분위기만 나빠집니다. 예. 5418번 쓰시는 분, 이런 기사 볼 때면은 국민 임대 사는 아빠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네.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고, 6547번 쓰시는 분, 아파트는 양반이죠. 요즘 빌거라는 말이 있대요. 빌거, 빌라 거지. 네. 그때 왜 그 중흥 아파트의 이름이 이제 휴먼시아라고 바뀌었을 때 휴거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었죠. 휴먼시아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휴먼시아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LH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자꾸 비하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살아요. 휴먼시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왜 나한테 화를 냅니까? 10년 살아요. 화가 나가지고 휴거란 말 들어가지고 그렇죠. 절대 이사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게 제가 대학생 때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런 주제로 맞아요. 레포트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됐던 거고요. 사회적인 문제라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LH라든가 정부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그냥 저는 그 임대와 뭐 민간 분양을 섞는다라는 이런 소셜 미스 이런 정도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조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는 그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조건을 달 수밖에 없고, 그 조건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미 거거든요. 그래서 때부터 차별이 생긴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 이 임대 아파트 부분을 늘리는 거예요. 늘리고 더 잘 지어요. 네. 더 시설도 좋게 하고. 그래서 조건 없이 중산층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명 인사들이 임대주택 가서 살면 안 될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쓰면서 임대주택은 뭐 사회 취약계층들이 사는 곳이라고 우리끼리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뭐 서구의 소위 말해서 이런 임대주택 관련해서 선진국, 뭐 덴마크라든지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뭐 이런 곳들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선 사회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주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뭐 동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는 계단식이고 저기는 복도식이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섞이게 짓는 거죠. 한 동안에 뭐 다양한 형태의 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런 집들이 있게끔 한 곳에 살면서 서로 티가 안 나게끔 만들어 놓는 주택들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택 환경들도 좋아지고 조건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 그 이상, 뭐 중산층 그 이상들도 임대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마곡 12단지가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분양과 장기 전세 국민 임대가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사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모른다 그래요. 모르요. 분양과 임대가 한 곳에 모인 동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곳에 모인 동이 있는데 제가 옆집 사람한테 이 김남국 변호사 분양이야 임대야?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극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자, 하계회 시즌입니다. 하계회 시즌이에요. 연기력은 엉망이네요, 두 분. 발연기. 강유정님 글이 있는데 자주 가는 카페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학급에 아동들이 11명인데 혼자 빌라에 사는 아이 어머니가 쓴 글인데 생일 파티를 10명서만 하고 자기 딸만 안 불렀다고. 아이고. 근데 댓글이 능력 안 되면 이사 가라. 이런 글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건 뭐 거의 병든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만약 이게 부모가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그 부모 밑에서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네. 이 대목에서 그 유력 조선일보 그 손녀의 그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게요. 그 어린아이들은 욕할 게 없고 부모들의 맞아요. 분위기가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반영되는 거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임대동 주민들은 분양동 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낼 수 없도록 이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참 정말 그런가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등장하고 있어요. 임대동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가 임차가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내게 아닌 거란 말이죠. 임대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각종 조건들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분양받아서 자가인 사람들은 자꾸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돈으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관리소, 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꾸 해서 일방적인 어떤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요. 민간 분양을 하면서 임대를 끼워 넣는 시기다 보니까 한 단지 내에 민간이 한 뭐 7, 80% 그리고 뭐 임대는 해봤자 한 10%, 2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임대주택 입주민이 적으니 다수결로 뭐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될래야 될 수가 없죠. 백경자님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아파트로 뭐 정말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 분양할 때 본인 돈으로 하신 분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거 다 은행에서 빌린 돈 아닙니까? 그럼 그 아직은 본인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그러네요.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은행이 가서 좀 갑질을 해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필요한 갑질도 있나요? 아니 근데요. 사실 저도 방이 2개가 은행 거라. 그래요. 공공소유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고 평론가님은 웃음소리가 안 들리는 게 특징이다. 웃는데. 네. 저 용민이 형이랑 오디오 겹칠까봐. 저도 제 방송에서는 크게 웃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유흥탐정? 유흥탐정이 뭡니까? 유흥탐정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남성이 정말 유흥업소에 가는지 이걸 이제 돈을 주고 의뢰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하게 실제 이런 기록이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하고 감시하고 탐정처럼 그렇게 세상에.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흥신소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려는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구속이 된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모방 범죄가 일어난 거죠. 네. 아이고야. 아니 그 유흥탐정과 관련해서 그런 업소 손님들이 이 손님들 명단이 업주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었어요, 고현준 평론가님? 저는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KBS 추정 60분에서 이거를 실제 다뤘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그 성매매 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 뒤져봤더니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구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리스트업이 쭉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최초에 이 유흥 탐정이라는 거 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 강남 경찰서에 잡혔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업소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이 유흥 탐정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한 몇 천만 원 돈을 벌었는데 그 뒤로는 겁을 나서 안 했거든요. 그 뒤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이 유흥 탐정이. 도대체 이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어떻게 공유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 업체들이 출입 기록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실제 이 기록이나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재판하는 뭐 이혼 재판 과정에서 실제 이런 것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재판상 이제 증거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맞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영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이 불안 심리.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의심하는 그 의심하는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하는 사람 다 불법이잖아요. 그거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뢰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뒷조사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캐달라거나 이거 다 불법입니다. 도청을 해달라거나. 그러니까 의뢰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럼 온갖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 다 불법이네. 네, 다 불법이죠. 심지어는 그 GPS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가지고 GPS 이 정보 어디 가는지 이거 뭐 위치 정보 파악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위치 정보는 아예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법률이 있어가지고 위치 정보도 마음대로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그걸 증거로 삼았다가는 처벌될 수가 있는 거죠.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뭐 스마트폰 어플 가면 다 동의를 누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최 의원님, 그 조사를 의뢰한 여성들은 애인이나 배우자 뒷조사에서 도대체 무슨 득이 있을까요? 우선 조사를 의뢰한 게 여성들 뿐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에 가는 여성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하지만은 그 수가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이 남성들이 남성을 의뢰할 수도 있죠. 어떤 나의 경쟁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특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네가 나한테 한 건 아니죠. 저는 형의 동생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흥업소 절대 안 갑니다. 노래방이 제가 가는 유일한 우리 김용민 씨는 돌아다니면 누구와 봐도 김용민에게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이게 선문답으로 답하면 이게 참 사랑과 정과 미련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무죄라는 오죽하면 유흥가 가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해야죠. 그냥 믿는 게 답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불신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까지 사랑의 범위에선 무죄. 오늘 재판정 가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불신사회의 아주 적나라한 그 단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 유흥업소 가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끌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회식한다고. 있을 수 있죠. 회식을 유흥업소예요? 요새는 근데 그런 문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그 회식도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회식 이후에 그런 유흥업소를 끌고 간다? 그거 조금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기업 문화가 있어가지고 끼리끼리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근데 우리 그만. 거절하는 게 맞을 동시 디스 같아. 그만해요. 아니.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데 근처도 안 가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정말 눈빛이 모르는 눈빛이에요. 넌 너무 잘하는 눈빛 같습니다. 제가요? 어디 가요? 자, 그래요. 고현준 평론가 나오셨고 김남죽 변호사님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보수의 품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품격 있는 보수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두 분과 함께 나라 걱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 말이죠.
험한 말들 나오는 게 또 이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이 예산안 심사는 낮에는 정상적으로 돌다가 이제 밤에 야시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시장. 그렇죠. 예. 쪽지 예산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때 돌아가고 말이죠. 이제 막바지에. 막바지. 예. 쪽지 예산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요? 요즘에는 카톡 뭐 문자 예산이지. 카톡 예산. 촌스럽게 누가 쪽지를 넣어요. 그러네요. 사진 찍히는데. 예, 그러네요 보니까. 카톡 예산. 예. 두 분도 뭐 어떻게 안 해보신? 왜 우리도 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쪽지 예산이 꼭 지역구 예산뿐만 아니라 내가 정책적으로 꼭 관철시키고 싶은데 이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이제 좀 빠지거나 좀 불투명할 때 이제 단단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쪽지 예산 그래도 뭐 액수의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백억짜리가 쪽지 예산으로. 저희들은 그럴 만한 지위에 가본 적은 없고. 우리 이상득 부의장 같은 분. 예, 기껏해 몇 억짜리 뭐 이런 거 했었죠. 아니, 몇백억짜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 예산을 우리 좀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올해 100억짜리 예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 분량이 들어가는 게 뭐 5년에 걸쳐서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상 1,000억 예산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예결위원회라는 데는 보통 예산 결산하는 위원들은 한 50명 정도로 구성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막 논의가 되고 있는 예산결산 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원래는 15명 정도로 구성하다가 올해는 16명으로 했는데 각 부처에서 올라온 상임위별 예산 그래서 먼저 삭감 예산들 쭉 심사하고 그다음에 증액 예산들 쭉 심사를 하고 또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나온 예산을 쭉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이견이 없다 하는 것은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이걸 소소위라고 그래가지고요. 각 당의 간사, 예결위원장 거기다가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이 들어오겠죠. 그 옛날에는 개수조정소위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숫자를 짜맞추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지금 야당이 5조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는데 그렇게 정도는 삭감을 못 하는데 예를 들면 2조 내지 3조 원을 삭감을 하면 2조 원과 3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증액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 뭐 예결위원장, 간사, 뭐 간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뭉치 예산을 가져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다루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옛날에도 개수정소위나 소소위에 가면 기록이 안 남아요. 아 그래요? 예결위원회까지는 예결소위까지는 기록이 남아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아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들어온 예산일 수도 있고 의원들이 집어넣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거냐?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주장한 예산인지 어느 당이 주장한 예산인지 그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원래 지금 30일까지 사실은 그 전체 예산에 대한 개수 조정을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날 정부 예산이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작년에도 12월 6일 날 했고 올해도 지금 12월 30일까지 4일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러면 상당 금액을 나중에 개수조정소위에서 집어넣고 빼고 이래가지고 맞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늘 그래왔죠. 이게 늘 그래왔는데 너무 관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는 정부대로 깎일 걸 대비해서 미리 부풀려 놓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그거야말로 고도의 정치행위예요. 모든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 그 민원을 다 거기서 조정하고 그걸 하려면 얼마나 고차 방정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밤새워서 하는 거죠. 밤새워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본회의 개회한다고 그러고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막 집어넣고 뺐다 하니까 전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맞추느라고 다시 이제
그 시트를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은 그 항상 말로만 혈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470조 5천억에 해당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또 결렬됐잖아요. 결렬된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올 때 세수 수입이 들어오는 것 이게 4조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출을 줄여서 오든지 추가로 올 돈이 있다고 만들어 오든지 그거는 안 응하고 거기서 이제 예결위에서 조정하자 그러니까 야당에서 뿔따구를 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중에 1조 6천억은 어떤 돈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 유류세 감면했잖아요. 거기서 세수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요. 지난 9월 달에 지금 석유가 두바이유가 80달러까지 갔어요. 그때 이걸 검토하기 시작해가지고 요 방침을 결정해서 공표한 시점에서는 70달러였어요. 지금 얼마게요? 모르겠습니다. 60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아예 그러면 세수를 줄이지 말고 그러면 아예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유류세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그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겠다. 그거 가지고 가서 소비라도 진작을 시키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야당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져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산을 심사하는 관행이요. 너무 너그러워요. 그리고 결산 심사할 때도 봐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초선 의원으로 예결위원을 3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제 감사 청구를 군인 공제 감사 청구하고 뭐 이 그 사기과학 기술 나노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깜깜한 데서 똑같이 이제 그 촬영한다는 기술을 개발한 거 가지고 정부에서 돈 받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좀 특히 국회가 잘해야 될 게 이 결산하는 거하고요. 정말 예산 심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영포대군이란 말이 불릴 정도로 예산의 왕제 이만한 예산의 왕은 없었다.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이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걸 들여다보면은 누구한테 예산이 많이 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특정인에게 너무나 많이 갔다.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홍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언론이 비난하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그 국회의원은 또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 안 되는데 그 정말 형님 예산이 실체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때 뭐 동해선 연장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쓰셨죠. 그건 이제 물론 그 소위 그 당시가 이제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 예산을 들어간 건데 그 지역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들 예산을 많이 가져왔는데 제가 또 포항에 가니까 제 아들이 이제 거기 이제 군대를 그쪽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가서 또 얘기 들어봤더니만 도대체 지역을 위해서 해놓은 게 또 뭐냐고 또 막 욕들을 하시대요. 그래요? 근데 그게 예산을 그렇게 크게 이제 쓰면은 너무나 크게 쓰면은 오히려 그게 잘 안 보여요. 소소한 거. 우리 동네에 무슨 뭐 공원 만들어주고 주차장 확대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런 거에서 표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SOC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SOC 사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건 해야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이 이제 대도시나 수도권 같이 이제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일정 시점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에 가보세요. 그럼 도로가 얼마나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차들이 거의 안 다니는 도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다가 고추를 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눈과 탁현민. 지난 토요일 아침에 서울에 비교적 큰 눈이 내렸는데 그래서 통상 첫눈은 좀 적게 오지 않습니까? 그 적설량이 매우 적은 편인데 그래서 왔어? 이럴 수도 있는데 워낙 큰 눈이 오다 보니까 8.8cm가 왔나요? 그러다 보니까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이야기가
야권에서 보물처럼 터졌습니다. 그 많이 내린 만큼 거론도 많이 됐는데 두 분은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례적이죠. 예. 이제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인데 진로 문제 가지고 예. 이제 이런 방송에서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대통령 이미지 연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쇼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쇼통이냐 소통이냐 예. 그 엇갈리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정점에 서 있는 거죠, 이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예.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 네. 덕분에 지지율도 많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예. 그럼 대통령이 쓰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왜 야권에서 시비를 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저기 정책을 다루고 네. 뭐 이런 위치라면은 뭐 아주 검증의 강도가 강해야 마땅한 건데 뭐 대통령 행사 연출 정도인데 뭐 이런 사람 갖고 뭐 그만둬라 마라 이것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불법을 했다거나 예. 굉장히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그건 몰라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어제 그 탁현민 행정관을 두고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전 대표, 배영진 대변인 이 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수준인 거예요. 수준이요. 아니 행정관 가지고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좋은 사람 뭐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네. 그거를 한 당에서 현재 원내대표, 전 대표, 대변인이 얘기를 할 거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도덕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직자로서의 도저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아닐 거며 행정관도 탄핵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공직자들을 다 탄핵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첫눈 오는 날 그 전날에 사실은 청와대 음주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방송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음주운전 얘기 가지고 더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음주운전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정책을 가지고 실험운전을 하고 한쪽만 보고 운전하는 거다.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적어도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공식기관을 총괄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담당 부장이 얘기 잘 안 했다고 하시지 않기를 잘했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아마 사과할 것 같대요. 근데 사실 사과가 없고 일요일 날은 엉뚱한 걸 갖다가 지금 SNS에 올렸거든요. 네. 임종석 실장은 뭐 남북 철도 연결 사건 관련해서 제재 대상이 아닌 걸 확인해왔다는 거. 조국 수석은 뭐 경제 문제 관련해서 결과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야당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사과할 것들을 사과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들 올리냐.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지. 월요일 날 아침까지도 계속 탁현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야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어제 직원들한테 편지 보내는 형식으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도대체 이 야당의 지금 정치 감각이 왜 저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괜히 저 탁현민 행정관 위상만 높여준 게 아닌가. 거의 수석급 됐죠. 예. 정치적 무게감을 이렇게 잔뜩 키워줘서 탁현민 행정관은 아마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이 흥분했지만 사실 왜 그러냐가 아니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요.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오차 범위내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사실 오차 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추세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4주 연속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락의 반사익을 좀 보는 거예요. 특히 영남 쪽에서 보고 있는 거죠. 20대에서도 좀 보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당층이 18.4%까지 떨어졌거든요. 과거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한 40%가 넘을 때 무당층이 한 25%까지 나왔었거든요. 20대 중반까지. 그 중에 이제 상당수 사람 그 중에 이제 그 민주당 지지율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것은 무당층 중에 그래도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5% 네. 가까이.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빠지고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다시 빠지고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무당층 중에 대통령한테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뭔가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 민주당에서도 급하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카드 수수료를 대폭 그 매출이 그렇게 많은 그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제 자영업자의 이반 현상은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경제 세력을 지지한다고 해줘야 정부가 정신 차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 박지원 그 의원이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이영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현상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광주, 전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도,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특히 이제 지난주 통계 중에 가장 그 정부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는 소득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8%나 올라갔는데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은 7%나 떨어졌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정책을 이념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게 일정 시점을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어떤 병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되돌이키기가 어렵다. 그 증세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는 걸 차원을 떠나가지고 저는 정부가 이제는 조금 단순하게 지지율의 문제를 떠넘어가지고 정책 기조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기 전에 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뭐 분석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와요.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근로 시간이 단축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근로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간다는 거예요. 아까 옛날에 제가 한번 알바 줄어든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병행될 일은 아니었다. 하나가 잘 정착된 다음 최저임금도 그 너무 빨리 올랐고요. 특히 최하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뭐 자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숙박업 이런 데서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알바지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52시간을 했는데 일자리가 나눠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노선 방향선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계속될 거고 특히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내년부터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경제 성장에는 빈부격차가 더 악화돼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게 계속되면 30%대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정책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느냐? 재벌이 보고 있느냐? 서민층이 보고 있느냐? 사실 제일 보고 있는 건 노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노조만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왜 밀고 나가는지. 그 얘기를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근데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또 주말에 이제 20년 집권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짜증 난다 얘기를 하는데 짜증 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재집권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정책과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해찬 대표가 물론 청와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비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시겠지요. 쓴소리를 하실 텐데 20년 집권론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마치 보수가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후퇴되고 복지가 후퇴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독일 통일의 사례를 놓고 보면 빌리 브란트 3인당 시절에 사실은 동방정책을 69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기본협약을 72년도에 맺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기민당 정권으로 넘어와서도 쭉 유지되는 속에서 헬무트 콜이 기민당에 집권할 때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복지정책도 한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전 국민으로 확대한 때가 어디냐면 노태우 정권 때예요. 1989년도 때예요. 국민연금도 예를 들면 1986년도에 시작해서 일단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 게 95년도 YS 때고 DJ 집권에서 1999년도에 도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영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보수 정당이 훨씬 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추진을 해요. 문제는 우리 보수 정당이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마치 보수가 집권하면 복지가 안 되고 보수가 집권하면 남북 관계에 무슨 뭐 혼동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북 문제는 정말 이 한국 사회 전체 내에서 우리가 합의된 방향들을 정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보수 정치 세력의 아쉬운 점이 일관성이 없고 여당일 때 얘기 다르고 야당일 때 이야기 다르고. 보수나 무슨 뭐 민주당이나 다 똑같아요. 민주당은 좀 정도가 약해요. 보수는 당장 너무 지금, 다르니까. 당장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그러다가 지금 발 빼잖아요. 민주당에서요. 완전히 발 뺀 건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여든 야든 하여간이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일관성 없이 모든 정치 세력은요. 참 어려운 건데 자기가 야당일 때 했던 얘기를 항상 상기해야 돼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야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수의 품격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정태근 전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1월 27일 화요일 순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아침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